이 정도로 훼손할 거였으면 아예 훼손을 해서 토막을 내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만 없는 거잖아요. 보통의 토막살인하고는 다른 결이라는 거예요. 2016년 10월 6일 오전 8시경 그날은 유독 아침 안개가 짙은 날이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지출동의 한 택지 개발지구 인근을 통제하고 있던 경찰들. 그날 아침 공사 현장에 출근한 인부, 안개 사이로 이상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다가갈수록 선명해지는 물체. 아침에 출근해서 현장을 눌러보는데 그날따라 숲을 사이로 못 보던 포대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또 누가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고 왔구나 생각 들어가지고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탄력 있는 끈으로 단단하게 묶여있던 낯선 포대자루. 당연히 쓰레기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끈을 풀고 포대를 열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거칠게 튀어나와 있는 사람의 목뼈였습니다. 포대 안에 머리가 없고 몸통은 구겨진 나체 남성 사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체를 꺼내 살펴봐도 포대 안에 머리가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현장 주변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머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없이 발견된 끔찍한 사체. 심지어 이미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경찰은 범행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부검을 시작하자 몸 곳곳에 보이는 폭행 흔적. 의아한 것은 허벅지와 성기가 수차례 짓밟힌 듯한 모양의 폭행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성적 원한에 의한 범행인 것일까? 그런데 절단된 목 부위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절단면을 보면 톱 같은 것으로 깔끔하게 절단했기보다 무언가로 두드려 치고 돌려 꺾어서 거칠게 목뼈를 부러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식칼 등으로 목을 자르다가 뼈가 잘리지 않자 부러뜨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흙과 폐기물이 뒤섞인 공사 현장, 심지어 수시로 포크레인이 작업하는 곳임을 아는 것으로 보아 경찰은 범인이 자연스럽게 시신이 처리될 것을 계획하고 사체를 이곳에 유기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범인이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인 것일까? 그때 피해자의 신원이 나왔습니다. 87세의 고령 남성 정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며칠 전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신원을 확인했는데 4, 5일 전쯤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외출하러 나간 후부터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가족들은 정 씨가 평소 건강했다면서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시신 발견 5일 전인 10월 1일 멀쩡히 외출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정 씨. 평소 치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걱정 없이 건강했던 터라 가족들은 그에게 필히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0월 1일 정 씨가 누굴 만나러 가는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황상 정 씨가 만난 마지막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큰 상황. 하지만 정 씨의 사체가 발견된 것은 10월 6일 오전. 어느 시점에 정 씨가 사고당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 정 씨는 과연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일까? 얼굴이 사라진 사체와 끔찍한 살인사건. 그 진실을 찾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50 대리운전과 함께 여러분의 안전귀가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6년 10월 발생한 사건이고요. 피해자 87세 정 씨고 머리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요. 몸통만 발견된 그런 상황입니다. 포대가 125cm 길이의 93cm 폭 포대의 안에서 발견이 됐던 상황입니다. 좀 작죠? 포대가. 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긴 작아요. 125. 아이면 몰라도. 네, 그죠? 125면은 뭐.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허리를 접어서 이렇게 해는 형태여야지만 가능한 상황이도, 그리고 옆으로 94이면 사실은 좀 좁네요. 좁은 거죠. 네, 이런 거잖아요. 이 정도로 훼손할 거였으면 아예 네, 훼손을 해서 토막을 내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에 넣은 건데 네, 머리만 없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우리가 보통 토막살인이라고 하면은 네. 뭐 4-5개 정도로 잘라갖고 따로 넣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봤잖아요. 근데 또 의도로 의심하게 하는 게
성기를 많이 공격을 했어요. 네. 뭔가 우발적으로 죽이고 저기 유기하려고 하니까 토막을 낸 것이 아니라 이거 의도적으로는 성기나 머리 같은 걸 이제 훼손하려고 한 건가? 그 의도 자체, 네. 범행 의도 자체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두검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톱 같은 거로 이렇게 훼손한 것이 아니라 하다가 귀찮은지 어떤지 그냥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뭐지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라고요. 뭔가에 대한 어떤 집중도라든가 아니면은 뭔가에 대한 처음 설정한 것에 대해서 뭔가 어긋났나? 기존의 보통의 토막살인하고는 네. 다른 결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게 약간 무서운 이유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그 목재 같은 거 잘라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걸 자르다가 어느 정도 잘리면 그냥 발로 차서 부러뜨립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네. 느낌이죠. 그런 이게 느낌이죠. 그 정도로 감정이 지금 그렇죠. 없는 거죠. 거기다가 성기를 이렇게까지 폭행했으니까 네. 굳이? 아니면 살아있을 때 그랬나? 그럼 이거는 이 사체 혹은 이 피해자에 대한 상당히 깊은 감정적인 네. 뭔가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서 이 시체가 발견됐지만 네. 덕양에 이 택지 개발이는데 택지 개발이 많기 때문에 고양 경찰서나 고양 쪽에 있는 경찰서에 있는 후배들이나 제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주변에 있는 그런 뭐 동물 사체 같은 거 그냥 버린대요. 그냥 택지라는 게 그냥 네네. 섞어갖고 확 하니까 네. 그럼 이 공사장에 왔던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공사장 인부라도 했던 사람이거나 이런 범인의 프로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뚝 갖다 놓으면 동물 사체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냥 포크레인을 하다가 싣고 그냥 매립해 버리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는 네.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지나 뭐 쓰레기장 정도 생각하지 아 공사장에 갖다 놔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공사장 인부들이나 네. 그런 데를 갔다 왔던 사람들은 이건 뭐 딱 봐도 누가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그냥 갖다가 매립해 버리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머리만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신정동 일명 엽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대를 예를 들어서 위에 다리 쪽에 하나, 머리 쪽에 하나.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한 거죠. 작으니까 네. 마대가. 그러니까 그건 정성을 기워서 바인딩을 한 거예요. 이건 그런 것도 없이 근데 거꾸로 우리가 보통 이런 거에다가 탄력 있는 고무줄 같은 걸로 탁 매요. 그건 또 열심히 했어. 네. 시체나 이런 거는 좀 거친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경험치의 산물이죠. 본인이 어떤 작업 같은 걸 네, 말씀하시나요? 작업한 것 같은 거. 어떤 그런 종류의 네. 일을 하셨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자 성기를 공격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적으로 여성이 어쨌든 뭐 원한이나 치정이나 뭐 요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성이 만약에 네. 그랬다고 하면은 네. 여성이 그런 형태의 어떤 뭐 남성에 대해서 자신을 성적으로 공격한 남성에 대한 거는 절단형이 제일 많아요. 때리는 것보다. 아, 네. 예. 성기를 자르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고 네. 다른 형태의 얼굴 훼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산의 대부도 사건이라 이런 거 보면은 동성애 관계. 조성호. 네, 조성호 사건죠. 동성에 대한 모욕이나 동성에 관련된 뭐 비슷한 느낌의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날 정 씨가 만나러 갔다는 지인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 씨가 외출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다음 날인 10월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건 정 씨의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른 저녁에 술 한잔하러 친구네 집에 간다고 했어요. 근데 새벽 늦게까지 안 들어오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술 취해서 못 받으시나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핸드폰도 꺼지더라고요. 이건 무슨 일이 있다. 정 씨의 손자는 할아버지가 친구라고 말한 남성 오 씨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5, 6년 됐을 거예요. 할아버지 지인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할아버지보다 어린데 그분이 형님 하면서 잘 따르시더라고요. 자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끔 같이 술 한잔하는 친구 사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벌초 등 일거리가 있을 때 함께 일을 하며 친분을 유지해왔다는 두 사람.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의 술친구 오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집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반 가정집이 아닌 농막에 거주하고 있던 오씨. 농막은 말 그대로 농작업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물 같은 거예요. 외부에서 보기엔 일반 주택처럼 보여도 주택용 전기도 사용할 수 없어서 농막에서 숙박하는 건 거의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씨는 왜 농막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 알고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오씨. 그는 1995년 5월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회사 숙직실에서 생활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쯤 회사 동료들로부터 농막을 구입하게 되었고 지금은 동네에서 농사일을 돕거나 잡부로 일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 씨에게 10월 1일 정 씨를 만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요. 9월 30일? 그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같이 술 한잔 하자면서요. 좋다고 하니까 다음날에 바로 오더라고요. 그때가 저녁 5시 좀 넘어서였을 거예요. 소주 5병을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그날 많이 안 마셨어요. 한 각자 2병 정도? 금방 가야 한다고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건데 좀 아쉬웠죠? 그의 말대로 오 씨의 집 앞에는 빈 소주병 4개가 놓여져 있었고 냉장고에는 뜯지 않은 소주병 1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정 씨가 10월 1일 해도 떨어지기 전에 일찍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어딜 그리 급하게 갔던 것일까? 혹시 다른 이와의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정 씨가 오 씨의 집에 다녀간 건 확인했지만 그 집에서 특별히 발견된 정 씨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시골이라 작동 중인 CCTV가 많지 않아서 오 씨 집 주변부터 정 씨의 동선을 파악하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혹시나 사라진 정 씨의 머리나 단서가 농막에 있는 건 아닌지 찾아봤으나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정 씨의 행적에 수사팀은 속을 태우고 있었고 농막은 홀로 말없이 안개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네, 정 씨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 뒤에 행적은 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 씨라는 술 친구 정도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당시 뭐 술 마시고 갔었다. 뭐 근데 뭐 이렇게 자주 만난 사이는 아니고 어쨌든 마지막 행적은 중요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최종의 동선이 확인되는 사람이 뭐 아무래도 유력한 용의자가 되겠죠. 이것저것 하다가 뭐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술을 먹다가 얼큰하게 오다가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교통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과 싸움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의 중심으로 동선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술이라는 건 항상 또 뭐 이런 좀 예를 들어서 농촌이나 뭐 이런 데서 술 먹다가 남자들끼리 뭐 칼부림이나 이런 게 또 좀 많이 있어서 그렇죠. 특히나 또 술을 뭐 빠른 시간에 지금 2병 정도는 먹은 거니까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긴 그렇죠. 하네요. 아무래도 네, 5병인데 4병 먹고 네, 뭐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예 많이 먹거나 계속 더 먹거나 뭐 2차를 가서 딴 데를 먹거나 중간에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지요. 그러니까 좀 밤 늦도록 이렇게 네. 오래 먹든지 네. 그러니까 중간에 끊긴 거잖아요. 빨리 먹다가 어딘 간 느낌이에요. 예. 네. 근데 빨리 먹다가 뭐가 연락이 오면은 어떻게 하세요? 뭐 아니 뭐 거기 약속을 캔슬한다든지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든 넘으신 분이니까 무슨 중요한 약속이라고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걸 캔슬하고 계속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가 작정하고 네, 술을 오늘- 이제 음, 뭐 허리띠 풀어놓고 먹는 그런 네, 건데 왜냐하면 이게 그냥 농막 지배인이란 말이에요. 네, 네. 거기서 주무셔도 되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뭔 일 때문에 승률이 중간에 끊겨서 가셨다는 술 거잖아요. 먹다가 중간에 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아마 형사들은 좀 이상한데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농막이 뭔지 아세요? 농막이? 농막 이것 때문에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낯선 단어. 낯선 단어인데 이게 관용어죠, 관용어. 네. 그냥 우리가 하면 오두막 같은 느낌일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집이에요. 가건물이라고 하도 하기에도 더 집이에요. 네, 집 같은 느낌이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들 같은 데에 가면은 뭔가 농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붕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가건물을 의미해요. 네. 근데
그게 조금씩 시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집이 된 거예요. 이게 컨테이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네, 집이에요, 집. 네. 근데 그걸 띄워보면은 서류를 띄워보면 무허가거나 아니면 그냥 농막이에요. 네. 그냥 무허가 집인 거죠. 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그냥 농사용 전기를 쓰고 약간 좀 가난한 사람들이 네. 임시로 노동자 숙소 같은 경우로 쓰는 경우라서 그래서 사실은 경찰들도 이 사건이 아니라 이런 농막들을 조금 위험하게 봐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 술 먹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농업 노동자들이. 네. 그래서 농막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경찰들은 위험하다 느낌이 확 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오 씨의 어떻게 보면 집이에요. 거주지인데 네, 집이에요. 네. 네, 정식 집이에요. 불러서 음. 범죄를 한다기에는 어쨌든 이게 증거가 남으니까 집안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계획이나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부담되는 범행 장소거든요. 계획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럼 뭐 우발적으로 술 먹다가 우발적으로 뭔 일이 벌어졌다라는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경찰들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정 씨 핸드폰은 부재 중이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아예 꺼졌어요. 네. 이거는 이제 계속 뭐가 울리니까 범인이 껐다. 그러니까 이제 네. 울리니까 네. 전원을 오프했다. 아니면 뭐 그냥 부셨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실종된 정 씨를 찾기 위해 수사 중이던 경찰. 그런데 서로 복귀한 그들의 눈앞에 의외의 인물이 앉아 있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오 씨의 집에서 나온 뒤 향했을 법한 곳을 대상으로 인근의 모든 CCTV를 돌려봤으나 가로등조차 별로 없는 시골 마을에 어둠마저 깔린 뒤라 그의 행방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복귀한 경찰들의 눈앞에 익숙한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수갑을 차고 앉아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며칠 전 조사 중에 만났던 오 씨였어요. 농막 사는 오 씨. 그때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못 봤는데 얼굴에 상처도 나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얼굴을 다친 오 씨가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대체 짧은 며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혹시 정 씨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10월 1일에 정 씨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가고 저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윗집 김 씨한테 본받을 게 있던 게 생각났어요. 내가 평소 그런 성격이 아닌데 술을 먹어서 용기가 생긴 건지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 게 속상해서 바로 그 집으로 찾아갔었어요. 과거 60대 여성 김 씨의 집에 철거 일을 해주고 60만 원 가량 받을 돈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는 김 씨. 오 씨는 10월 1일 18시 30분경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부엌 입구에서 철거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지급을 거절한 김 씨. 그때 갑자기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날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하필 옆 창고에 몽키 스패너가 보이길래 홧김에 잡아서 휘둘렀던 것 같아요. 죽이려던 건 아니고 그냥 위험만 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김 씨 아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김 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그녀의 아들. 그때 오 씨는 눈에 살기를 띠고 김 씨의 머리와 팔, 어깨의 부위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놀란 아들이 그를 저지하자 두 사람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때 아들 역시 가슴 부위에 몽키 스패너로 맞아 열창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 씨 역시 얼굴을 다쳤지만 그 길로 달아났다는 오 씨. 그날은 어머니도 다쳤고 정신이 없어서 일단 119부터 불러서 병원으로 갔어요. 치료를 받고 나서 다음날 늦게야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근데 경찰이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오 씨를 추적하고 있었던 경찰. 그런데 사라진 그가 3일 뒤인 10월 5일 갑자기 병원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자 바로 체포한 경찰. 술이 깨보니 제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실패하고 그날 저도 얼굴에 다쳐서 일단 치료부터 해야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김 씨의 아들과 몸싸움으로 얼굴에 안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던 오 씨.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술을 마시고 홧김에 그랬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 씨의 과거를 조사하던 경찰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위험한 전력이 이것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네,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이라고 하면은 이 날짜가 정 씨가 이제 오 씨네 집에 방문한 그날입니다. 이제 먼저 정 씨는 갔다라는 상황이고, 저녁 6시 30분에 이제 오 씨가 뭐 정 씨랑 술을 마셨겠죠. 김 여인에게 가서 내 돈 내놔라. 그때 작업한 거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라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몽키 스패너로 이제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또 뭐 가져간 게 아니라 현장에 보이는 것도 집어서 이렇게 공격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10월 1일 날 실종되고 시체로 발견된 분과 술을 먹고 네, 그분은 가시고 자기는 두 병 술이 취한 상태에서 6시 반에 다른 자기가 돈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돈기를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려갖고,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힘이 세니까 당연히 지가 당한 거죠. 네, 물론 이제 아들도 다쳤지만,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죠. 지금 이 행동, 몽키 스패너로 들어간 이 행동이 술이 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여기에 이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주요한 트리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눈이 획 돈다고 네, 범죄적 각성이 확 돌면은 하나의 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범죄를,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했는데 다행히 이 두 번째 피해자의 아들이 이걸 제어한 거죠. 그럼 없었다면은 이것도 살인이 혹시 그렇죠. 사실은 이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이렇게 쌍방상해로 보지만 아들을 빼고 보세요. 이 남자와 이 여성 사이에 이게 무슨 상해입니까? 일방적으로 죽을 수 있었지. 네, 그런데 앞 사건 우리 지금 돌아가신 분 보세요. 정 씨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연결된 거라고 하면 네, 이건 두 건의 살인과 살인 미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 얘기입니다. 오 씨 같은 경우에 정신이 돌아온 이후에 뭐 내가 술 먹고 그런 짓을 했는지 두려워서, 그러니까 어찌된 3일 동안 안 보였다가 농약 먹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얼굴 때문에 병원 또 치료를 하러 갔어요. 아니 근데 농약 먹고 자살할 놈이 얼굴을 또 치료해내요? 그건 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아니 자기가 심각하게 네,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어.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흠집 났네. 이거 치료해야 되겠네. 이런 거예요.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사이코패스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네, 도망가야죠. 네, 사실은 이 사건이 그 아들한테 두들겨 맞아갖고 지가 이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이 아들의 말이 뭐라 그랬냐면 이 인간이 눈에 살기를 띠고 네, 60대의 여성을 막 한 거예요. 이건 사실은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근데 뭐 경찰이 또 오 씨의 과거 전과 등을 또 기록을 조회했는데요. 의외의 사실이 좀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 씨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씨의 과거를 조사하던 경찰, 놀라운 그의 과거 범죄 전력이 발견됐습니다. 2015년 7월 시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딸에게 상해를 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오 씨. 그런데 그는 집행유예 중 또다시 형사 입건됐습니다. 선고받고 1년 뒤쯤 동네 주민과 토지 사용 문제로 다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화가 난다고 그날 아침에 술에 취해서 주민을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도망가는 주민을 쫓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의 위협은 멈춤이 없었습니다. 5개월 뒤 식당 앞길에서 주민을 다시 만나자 야, 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행사해 2주간의 상해를 가했던 오 씨.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모든 것은 실수였다고 말하는 경찰 눈앞의 오 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 씨에게 폭발적인 공격 성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주기적으로 사건이 생겨서 정 씨 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고 의심했습니다. 바로 다시 오 씨의 집을 수색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증거를 발견한 경찰. 그가 일을 할 때 사용한다는 봉고 탑차. 보기에는 특이점 없어 보이는 차량 내부. 그러나 혈흔 반응 검사를 하자 차 내부 여기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고 뒤편에 난로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뼈가루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이내오 씨는 그날 일에 대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형님하고 한참 술을 먹고 같이 소변을 보던 중에 갑자기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술에 취했는지
너 이렇게 살지 마라. 너가 가족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으면 이 거지 같은 데서 이러고 사냐. 그러면서 뺨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는데 거기서 가만히 맞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무시하더니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오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왼손으로 정 씨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정 씨를 넘어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너 나 죽일래? 죽일 수 있어? 라며 욕설을 했다는 정 씨.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오 씨는 그를 살해하고자 마음먹었고 정 씨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았습니다. 이후 양손으로 정 씨의 목을 약 10분간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정 씨를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막상 죽이고 나니까 윗집 김 씨한테 돈 받을 때 생각나더라고요. 도망갈 건데 일단 받아야겠다 싶어서 찾아갔던 겁니다. 안 주면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돈도 받지 못하고 몽키 스패너로 상의만 입힌 채 집으로 돌아온 오 씨. 그런 다음날 비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정 씨의 사체를 우선 은폐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던 포대과자가 사체가 들어가지 않자 머리를 절단하기로 했다는 오 씨. 짜증나게 머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마침 공구함에 부엌칼이 있길래 목을 자르기로 했죠. 근데 뼈가 안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 안쪽 날로 몇 번 두드리듯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머리를 좌우로 반복해서 흔들어서 분리를 했어요. 이후 절단한 머리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고 난로 안에 집어넣어 장작불로 약 10시간을 소각했다는 오 씨. 몸이 담긴 포대는 그대로 묶어 자신의 봉고 화물 차량으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적재함에 보온 덮개를 밑에 깔고 그 위에 포대를 올린 뒤 나무 합판을 얹어 밖에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범행 흔적을 지운 그때 실종 신고를 받고 오 씨의 농막으로 찾아온 경찰들. 오 씨는 정 씨의 사체가 그곳에 있는데도 뻔뻔히 경찰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그대로 돌아간 경찰. 그 순간 농막 주변엔 피해자의 시신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피해자 탓에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네, 과거 전력에 뭐 거의 동네 그 제어 안 되는 폭군 같은 좀 느낌이네요. 그렇죠. 주폭 같은 경우고 아니면은 계속 그 다른 짓들을 계속 했을 거예요. 이건 2015년의 얘기지 사실 그 이전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거는 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재물 손괴를 시칼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칼로 너 찔러버린다면서 옆에도 찍고 막 난동 부렸다 이런 거 아닌가요? 개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 재물이 개.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시칼로 어떻게 재물을 손괴합니까? 이상하긴 하죠. 예. 그래서 재물 보통 그 개를 죽이거나 뭐 이런거나 도양을 죽이는 걸 재물 손괴라고 이제 법적으로는 표현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봤을 때 이게 봐라, 요건 굉장히 위험하구나. 눈이 돌아가니까 피해자의 딸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해다가 못하고, 근데 이제 이게 뭐 그 동네에서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된 거죠.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도 또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동네니까 또 그냥 쉬쉬한 것이죠. 이 지금 오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13점이 나왔네요. 이게 PCR 테스트입니다. 네네. 예. PCR 테스트를 정신병자 선별도구라고 하는 거고 네. 13점인데 이게 25점 이상이 보통 사이코패스로 기준이 그건데 네네네. 기준이 그건데 40점 만점인데 네. 그러니까 40점 만점에 13점으로 나오는 건 아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정도인데 13점을 했는데 도대체 저는 이게 누가 이걸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점수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네, 지금 하는 행동에 비하면 네. 재범 위험성 같은 경우에도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요. 점수가 근데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범성 위험성이 없는데 지금 재범을 계속 하잖아요. 재범하고 계속 있죠. 현재 재범을 했는데 네네.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 경찰 오 씨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경찰은. 그래서 경찰은 농막을 주변을 사실은 살폈어야 돼요. 네. 이 여기 있는 저기 형사들이 좀 미숙했어요. 이 정도 실종이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술 마시고 뭐 다툼이라도 우발적이라도 이럴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좀 핑계를 대서도 쑥 한번 돌아봤어야 되거든요. 네. 실제로 시신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사실 농막은 살펴봤지만 깨끗했던 이유가 범행이 농막이 아닌 차고 뒤편에서 그렇죠. 뒤쪽인데. 예, 했고 사제 토막은 또 차 내에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해서 차에 실은 후고. 그러니까 이게 혈흔은- 어디서 네. 토막을 냈을까요? 토막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작업하기 편한 곳에서 좀 하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네. 루미놀에 많이 나온 거예요. 네. 루미놀로 했는데 차에 루미놀이 나올 리가 없죠. 왜냐하면 차에 뭘로 실었어요? 마대로요. 마대 포장한 실어서- 걸. 그렇죠. 그러니까 네. 루미놀이 나올 리가 없죠. 근데 네. 이거는 차 안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승합차인데 짐만 싣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형으로 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작업을 거기서 했을 거라는 그러니까 이거 훼손을 네. 그리고 이제 태웠으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옷 피해자의 옷 소지품을 다 태웠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치밀해요. 자기가 걸릴 것 같으니까 농막 안은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농막 안은 해봤자 의미가 없죠. 여차하면은 차는 불태우면 그만이에요. 이 범인이 굉장히 치밀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차를 없애기 전에 체포가 됐으니까 네. 건진 거죠. 물 청소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온 거고요. 그죠. 지금 이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만났다. 술 먹고 뭔가 있었다라고 본 주장이고요. 음. 그리고 나서 1시간 반 뒤에 이웃집으로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본인도 그래요. 안 주면 죽인다고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때 이 정 씨를 죽였을 거예요. 네. 죽이고 나서 일정 정도 훼손을 조금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때 김 씨를 또 죽이려고 쫓아가요. 이게 정말 좀 무섭고 이해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사람을 죽여서 이 몸뚱아리가 있으면 이걸 내가 처리를 불안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든 이걸 한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게 시신이 있는데 또 누굴 죽이러 간다는 게. 자기가 그랬잖아요. 죽이러 간다고. 이 범인은 굉장히 위험한 자인데 근데 제대로 수사가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는 전력이 있을 텐데 네. 그냥 폭력만 그러니까 찾아갔네. 저희가 이제 이 판결문에 기재된 전과에 대한 그 사건 번호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에 어떤 걸 했는지. 근데 아마 뭐 더 있거나 아니면 더 위험한 어떤 상황이 그럼요. 있었거나 네, 그렇게 추정되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정 씨에 대해서 한 말은 네. 이거잖아요. 자기를 시비를 걸었다. 너 이렇게 살지 마라. 어? 이건 다 개소리입니다. 이거는 지가 변명하려고 한 거고 절대 이거는 믿어서도 안 되고 네. 이건 피해자를 모욕하는 거고 설사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적으로 이건 가해자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피해자의 성기를 막 걷어차고 모욕을 하고 훼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이 너무 잔인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사체 훼손 과정이 너무 버리는 물건도 이렇게는 안 해요. 네. 그리고 이 경우를 보면은 동물을 많이 죽여본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니 부엌 칼로 뭘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툭 해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태운 거잖아요. 난로에. 이게 지금 제일 많은 분들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일 텐데요. 머리를 굳이 이렇게 해서 네. 난로에 따로 태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뭔가 행위가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당위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행위에는. 만약에 사체를 어디 갖다 버린다. 갖다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근데 이건 머리를 처리한 것과 몸통을 처리한 게 너무 이상해요. 분리해서 한 게. 네네네. 만약에 이 범인이 사체를 훼손하려고 했으면은 애초에 다 태우든가. 네네.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머리를 이렇게 한 이유는 범죄자의 머릿속에 갇히고 있는 범죄성에 대한 얘기. 그럼 얼굴에다 무슨 어떤 짓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했을 수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있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특이한 거는 이제 남자가 남자 성기를 이렇게 공격을 그렇죠. 하는 거는 뭐 어떤 심리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거는 또 조성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성적으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다가 네. 들켰거나 그 부분이 가장 크죠. 그럼 본인의 성적 정체성이나 혹은 예, 예. 뭐 관련된 부분과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폭력성을 네. 들켰거나 네. 그럴 수 있죠. 조성호 사건도 딱 그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87세에 사람이 미우면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성적으로 모욕하는 거는 이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분명히 얼굴을 모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이건 확실히 동기 수사가 안 된 안 된 부분 사건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판결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네 비틀비틀? 왜 그러세요? 김 PD 술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요. 이번에 진짜 안 먹었다고요. 크라잉 그만하고 싶어? 안 먹었다고요. 방금 같이 방송했잖아요. 아주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김 PD 잠이 쏟아질 땐 이걸 깔아보라고. 졸음운전은 큰일 난다고. 대리운전 앱이네요. 전국 어디든 달려가는 50 대리운전이라고. 대박. 앱 깔자마자 바로 10,000원 적립됐어요. 매회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를 적립해준다고.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핸드폰 번호만 넣으면 되네요. 나중을 위해서 지금 미리 앱 깔라고. 크라임 팬들은 꼭 더보기란에 설치 링크를 눌러서 앱을 깔아주셔야 저희 크라임을 통해 온 게 확인된다고 합니다. 기원했어? 졸음운전 말고 안전귀가 해야지. 크라임은 50 대리운전과 함께 여러분의 안전귀가를 기원합니다. 네, 판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밟고 목을 조르는 등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에 대해 살인 미수 및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상해를 입어 살인의 결과를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해의 정도도 극심하다. 다만 피해자 아들에 대한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안면부를 가격당하여 안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조건을 참작하였다라고 하면서 25년형이 선고됩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김씨와 김씨 아들에 대한 거예요. 네네네. 그죠? 앞에 한 정씨에 대한 살인과 사체 행위에 대한 거는 뒤에요. 우발적 살인 후에 사체 훼손이에요. 네네. 이 김씨의 아들이 이 범인을 네. 안화골절을 시킨 건 뭐예요? 사실 정당방위죠. 정당방위죠. 정당방위인데 이거를 쌍방폭행으로 봐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엄마를 죽이려고 한 인간을 맞서 싸우다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때렸는데 얘가 안화골절이 났는데 그거를 쌍방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감형을 준 거예요. 네. 이런 어처구니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우발적으로 피고인이 주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죽이려고 술에 취해 갖고 했다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치라고 하는 거는 정 씨가 먼저 이걸 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에요. 이 판결에는. 그러니까 뺨 때리고 모욕 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앞에 한 걸 보세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의하고 이런 걸 보세요. 그 성향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된 거예요. 네. 단지 그거. 이 사람 말만 듣고 그 정씨 할아버지 87세 그 사람이 때려갖고 자기가 방어하기 위해서 죽였고, 그럼 죽였으면 죽였지 왜 그럼 그렇게 잔인하게 훼손을 했어? 법리상으로 훼손은 주요 범죄에 종속된 거예요. 근데 범죄를 볼 때 이걸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네. 이 법률가들은 이걸 분리해서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훼손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씨와 김씨 아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근데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거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하니까 야, 사람 죽이고 반성하고 저기 인정하면 다 감형해 주는구나 라는, 그것도 둘이나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죽일라 그랬고 네.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처참하게 이렇게 훼손을 했는데도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것만 인정이 된 거예요. 25년형. 25년형이면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면 살인미수 상해 합치면 이 실제 그 87세 정 씨에 대한 거는 20년형도 안 돼요. 네. 여러모로 찜찜합니다. 수사가 이 위험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됐고요. 왜 이렇게 죽였는지도 파악이 안 됐고, 왜 훼손했는지 뭐 등등. 그 법리 적용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형량이 나온 사건입니다. 일단 한 분은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 돌아가실 뻔했고, 그 아드님은 겨우 그거를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겨우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혹시 어느 정도 쳐서 가석방으로 나오면 이 마을은 다시 한번 또 굉장한 긴장감 속에 빠지게 되겠네요. 자,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당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